오늘 미국 3대 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유럽장은 좀 세게 끝났어요. 2%로 끝난 데가 여러 군데가 되고요. 아시아장도 약세로 끝난 곳이 대부분이죠. 저희도 약세로 끝났고, 미국장이 이제 조정이 될 때가 됐다라고 볼만도 하긴 한데, 오늘 미국장은 뭐 계속 아래로 내리꽂지만은 않았고, 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세도 셌습니다. 내리꽂았다가. 채권 수익률이 아래로 세게 내려왔는데, 최근 추세를 보면 1.2대까지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죠. 이게 1.7대까지 올라가지 않았던가요? 1.7대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채권 수익률이 내려왔어요.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의 우려성이 좀 식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 이슈고 이렇게 계속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 방향으로 다시 터닝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보게 되면은 1년치 직전 1년치 보면은 여기 보시면 1월달이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1월달이 여기쯤이거든요. 1월 11일, 뭐 12월 24일에서 한 3,700, 3,800, 3,700 정도대에서 S&P 500이 있었는데 지금 4,300 정도 되니까 일정 수준 많이 올랐죠. 그죠? 10%가 넘는 수준 오른 거가 맞죠. 그러니까 조정 국면에 일단 올 때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쉬었다 갔는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조정 받겠냐 이거죠. 올라올 때도 계속 이랬는데 과연 센 조정이 있겠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초반에 올라왔다가 초반부에 조정받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깊이 내려 3,000 초반 깨졌다가 2,000 후반대에서 다시 반등해서 밀고 올라오는데 얘가 깨지면 얼마나 깨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현금은 들고 계시죠.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매수 타이밍이라면 여기 있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터치됐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상으로는.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이 깨질 수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안 내려가지 않을까.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이 뚫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은 거고 이건 추세가 여기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 부분인데요. 이게 신용자 잔고거든요. 우리 국내 신용자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줄질 않고. 그게 현재 24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증시 주변 자금, 이건 금융투자협회 자료인데, 증시 주변 자금은 지금 이제 67조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줄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외국인 기관이 파는데 개인이 받아줬던 것처럼 대규모로 뭔가를 던지면 대형주의주로 개인이나 개미들이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세게 밀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좋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델타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나오긴 하고 있지만 그건 뭐 일시적인 심리 부담으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산새 소리가 좋아서 문을 열고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대형 트럭이 시동을 걸어버렸네요.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 노란색 선 60일 이동평균선에 걸리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일 거고 좀 더 깊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일정 부분 더 깊어지는 여기서 아주 세게 추세적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하락하는 그 시기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내려갈까요? 라는 생각을 하도 많이 경험을 해봐서 거기까지 내려갈까요?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니까 뉴스 보도들이 안 좋은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경 해조랍니다. 7월 7일자 폭락장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나 버블 전문가는 제레미 그랜섬이나 이런 분들이 붕괴된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ARKK, 그러니까 아크이노베이션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닷컴버블 얘기도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제 무서워요. 여기 보시면 뭐 버블에서 꺼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일 밑에 가서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랜섬
그랜섬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랜섬은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제 정점이라 조정을 받을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 밑에 내려가서 얘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랜섬은 시장의 거품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적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분야가 있는데 신흥국 주식과 가치주다 이런 뜻이에요. 신흥 주식과 S&P 500 지수 그다음에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교했을 때 그 격차가 역사적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 이 얘기는 S&P 500 지수 하지 말고 신흥주 주식 사라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성장주 가지 말고 가치주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랜섬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신흥국 가치주에 투자할 만한데 그러면 연간 10에서 20%의 안정적 수익을 낼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죠? 조정시에 매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붕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크게 위험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기사만 보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블랙락이거든요. 블랙락이 미국은 정점 찍었고 유럽이나 일본이 매력적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에서 약간 포트폴리오를 줄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이 유럽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늘렸다는 얘기는 이미 한 2, 3개월 전에 이미 나와서 썼습니다. 기사가. 제가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 기사를 보면 이건 국민일보 기사고 7월 9일자에 신흥국 충격이 심각할 수도 있다. IMF 총재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미국의 긴축의 속도를 조절해달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신흥국이 뭐 경제적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매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미국이 출구 전략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도 주식시장이 약간 흔들리지만 이머징 시장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 궤도를 잡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보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조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매수에는 좋은 적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로 뜨겁냐 이걸 보여주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차트인데 이거는 S&P 500 지수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차트예요. 이게 장기 차트인데 거기에 이제 중앙 평균선을 딱 잡아보면 그리고 얘를 높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 획이라고 하는 장기 트렌드의 주식시장 분석할 때 쓰는데 이 평균에서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뜻은 이게 아랫방향으로 붙어야 된다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거 이외에 펍의 순위 뭐 CAP 카페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뜨겁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래로 좁혀지지 않는 게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NAAIM 데이터 가끔 보여드리죠. 그래서 7월 7일자까지 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비율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데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 조정이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일정 부분 위에 있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일부 더 주식을 팔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게 열렸다라고 하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주식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액티브 펀드 매니저의 포지션의 전체 상단 부분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상단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반대로 생각하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좀 제 생각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인데 이제 이거하고 이건 데이터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내용 자체도 그렇고 이건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거는 뭐냐면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캐시 자기 그 펀드 운영 펀드에 현금 레벨이에요. 현금 레벨인데 지금 현금 레벨이 여기 보시면 3.9%로 6월 달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현금 레벨이 가장 낮다는 뜻은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추가 매집할 여력이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해서 주식을 끌어담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돼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식의 일정 부분의 조정의 가능성은 현재 계속 열려 있다. 다만 계속 그 지금처럼 있었던 어떤 그 주식시장의 강력한 떠받침 이게 유지될지 이게 흔들릴지는 상황을 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마진댓 아까 우리 신용자 잔고가 있었죠. 미국에서 이제 마진댓 이게 신용자 잔고인데 이것도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이게 한 달 늦어요. 그래가지고
이 빨간 게 신흥자 잔고인데 이거는 리얼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차트입니다. 파란 건 S&P 500 지수의 리얼이거든요. 근데 신흥자 잔고 미국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계속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고, 정부나 금융당국이 강제적으로 신용을 지급하는 거를 줄여라 라고 억제를 하는 뉴스 보도가 나오면 그게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상황 없이 얘가 높다고 해서 갑자기 붕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버블이 끼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의 돈이 들어가 있죠. 물론 과거보다 GDP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나 혹은 IT 버블 때보다 그러니까 GDP 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총 GDP가 주식시장 자체의 규모는 그만큼 더 커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야 되는 규모는 많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이션 적용 차트가 너무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신용자 잔고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너무 과도하게 신용자 잔고가 현재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예전에 보여드렸으니까 안 보여드리도록 연간으로 볼까요? 연간으로 3년은 너무 짧은데 10년?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예전에 한 2012년도 하는 건 한 3조 정도 되는 게 지금 하는 게 한 19조? 아까 24조까지 보셨죠? 그러니까 3조가 24조면 8배 오른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너무 높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중국 투자에 대한 위험성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은 공산당에서 자꾸 이 디디든가요? 여기 디디든가요? 네, 디디 추싱? 이거 해가지고 그 미국에 상장했다고 막, 그러니까 시진핑 리스크가 아주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빅테크 쪽은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또, 이거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7월 9일자 기사고, 대만에 있는 TSMC가 중국에다가 15나노였던가요? 여기 보면 투자하는데 28나노네요. 28나노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공정인데, 이거 해가지고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공급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하지 마라 이렇게 옥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미국, 이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남재현 기사께서 쓰셨고 7월 9일자. 중국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 ASML이라는 회사가 그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노광 장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이 회사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장비가 조 단위입니다. 가격이. 대당 가격이 1,300, 이거 아닌데 전 조 단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거를 대만의 TSMC가 엄청나게 사다 제껴가지고 지금 파운드리 업체에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에 아예 수출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는 거의 가능할 것 같아요. 얘는. 이거는 나노 기술이 너무 심도가 깊은 건데 이걸 주면 장비를 뜯어가지고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을 겁니다만. 그런데 이 앞에서 보는 거는 겨우 28나노 정도밖에, 앞에는 5나노였죠. 28나노밖에 안 되는 이 진짜 아주 오래된 장비인 거죠. 구장비. 기술 수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해서 계속 중국 쪽을 압박하는 행위를 미국이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요. 이 전쟁은, 이 기술 전쟁이나 국방 관련된 전쟁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이런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확보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려면 시진핑이 물러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집권하에는 계속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빅테크나 하이테크 쪽 기술주들의 중국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이제 부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게 이 기사인데요. 이건 연합뉴스 기사고 7월 9일자 기사입니다. 스텔란티스 테슬라의 선전포. 이 선전포고 했다는 의미는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으신 거고, 14개 브랜드에서 모두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차를 생산하던 기업이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세계 4위 완성차 업체랍니다. 이것들이 테슬라와 경쟁만 하는 건 아니죠. 전 세계 전기차 업체는 모두 경쟁하는데 그 안에
그 화석연료 전기차, 아니 화석연료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던 대형 업체가 하나 또 끼어들어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차 완성 업체들이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테슬라한테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이게 잘못 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그 테슬라에 대해서 주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퍼배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600배의 퍼를 과연 이게 용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테슬라의 자동차의 기술력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600배라는 퍼배수를 용인할 수 있겠느냐, 다른 자동차들의 퍼배수들이 이렇게 과연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주된 궁금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600배를 그나마 유지하는 것도 탄소 배출권을 팔아가지고 했었는데, 그 탄소 배출권을 사줄 만한 자동차 회사들이 막 줄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격 단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탄소 배출권으로. 물론 자동차를 더 많이 팔아서 그걸 이제 메꿀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메꿀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비트코인 폭락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고도 보도가 전문가한테 나왔다는 얘기는 자동차 판매로 이익을 내는 게 아니고 딴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제대로 이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할 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거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추세적으로 이 기업이 과연 긍정적이겠느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전에 보여줬던 테슬라가 보여줬던 이런 영광을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얘는 참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대차 현재 22배거든요. 27배거든요. 뭐 이게 결코, 이거 작년 12월 말이고 추정은 11배인데 11배 될지 안 될지는 봐야지 알죠. 이거 이제 그 올 12월 말까지 한 추정인데 이건 봐야 하는 거고, 여하튼 이거 제외하고 나서도 이제 27배 작년 말 기준으로. 중요한 거는 같은 전기차 판매를 해서 경쟁하는 시장 안에서 있는 자동차 업체들 중에 과연 600배를 주고 여러 차종들이 있는데 600배를 주고 600배의 퍼배수를 용인하고 얘를 사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이거는 GX 칼텍스에 나오는 자료인데 이피얼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피얼은 뭐냐 하면은 그 탄소 중립을 하는데 실제로 탄소차에 대해서 전체, 그러니까 이 탄소차라는 전기차, 그린 에너지 쪽의 전체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매연이나 이런 것들 배출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여기 보시면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은 없죠. 하지만 이 전기차의 주행 중에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거나 연료를 생산하는 거죠. 배터리를 만든다거나 혹은 이걸 최종적으로 폐차하거나 할 때, 그래서 전체적 한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주행되고 나중에 폐차될 때까지 전 주기를 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보면 이 전기차가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가 그래도 극단으로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이 주행 중에 배출하는 게 많은 거지, 실제로 전체를 놓고 보면 내연기관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오고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내연기관 자동차, 지금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쓰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 그거하고 딸려있는 그 부품과 관련된 그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납품업체들. 거기가 도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대규모 실업이 양산될 거라는 우려들도 같이 지금 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독일이라든가 자동차 선진국이 뭐 독일이라든가 혹은 또 우리나라, 뭐 미국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그 많은 실업이 양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피얼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혼합된 연료를 통해서 현재 있는 내연기관차를 그대로 운영하면은 상대적으로 탄소를 낮출 수 있는, 이피얼을 쓰게 되면 탄소 배출이 급격히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피얼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피얼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연기관 차도 그냥 존속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 차를 아예 전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 유리하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제가 기사를 올려놨습니다. 기사는 아니고 이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좀 전에 이제 요거 이외에 자동차를 뭐 테슬라나 현대나 뭐 여기 보면 뭐 다른 쪽
기업들, 스텔란티스나 이런 쪽 전부 다 보시면 결과적으로 배터리를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실제로 긍정적인 건 완성차 업체보다는 배터리 업체일 수 있긴 한데, 제가 중국차 배터리 쪽이 굉장히 더 긍정적일 거다, 각형으로 바뀌면서 기회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서 중국 쪽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중국 쪽 ETF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만 특이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4% 튀었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나는데 쭉 계속 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게, 이거 항상 ETF 투자하실 때는 ETF 분석을 보셔야 됩니다. ETF 분석을 보면 여기 보면 괴리율이라고 있거든요. 이 괴리율이 플러스 4%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원래 가치보다 4%가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어제 형성된 가격대가 매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 가치보다 4.43% 높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죠, 원래 가격보다. 이거는 나중에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가격대에 사면 4% 높게 사는 거예요, 시장 가격보다, 원래 가치보다. 그래서 어제 이 정도까지 튀어야 될 게 아닌데 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감안하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약세를 보이는 걸로 봐서 얘 혼자 튈 수는 없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중국 장세도 약세로 끝났죠. 근데 이 섹터만 이렇게 혼자 날아가면 안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쪽이라면 이제 전기차나 이거 관련해서는 중국 쪽이 아무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 전기차 관련된 기술은 중국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게 하이 퀄리티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전고체 배터리 생산이 이제 최종인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는 뭐 전 세계가 아직은 뭐 빨라야 2025년도에 상용화가 가능할지 말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섹터로는 ETF로 놓고 본다면 중국 ETF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된 얘기를 어제 드리기도 했는데, 한 가지 뉴스 보도가 나와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이걸 뽑았는데, 이건 이제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이것도 역시 해주라 기사입니다. 7월 8일자 기사인데, 여기 보면 탈석유 그림 그리는 UAE 되어 있죠. 그래서 왜 UAE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와 부딪히느냐, 이걸 보면 맨 밑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UAE는 원유가 98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데 하루에 500만 배럴씩 생산을 해도 50년이 지나야 고갈이 된답니다. 그런데 2030년부터는 원유 수요가 증가 추세가 정체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어쩌면 얘를 아예 다 뽑아내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IEA 예상이 맞는다면 UAE는 지금부터 대규모로 계속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서 결과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이 자기네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그러니까 산업 변화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석유에서 탈석유화해서 안정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그런 어떤 기초를 토대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은 석유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대가 좋을 때 많이 뽑아서 해야 되고, 향후에는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다시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얘가 계속 올라갈 거라면 이렇게 조급하게 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탄력을 받고 더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말씀드렸듯 유가가 올라가면 셰일 오일 쪽이든 아니면 이런 쪽이든 내가 더 많이 팔겠다는 사람이 반드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상승 탄력을 잃게 만들거나 혹은 그 조종을 갖게 만드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석유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100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